안녕하십니까. 2021년 명상 서울 새로운 연결 2일차 학술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드립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번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지고 어떤 이런 대규모의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어떤 코로나19의 확산과는 문제가 없도록 아주 조심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번 행사의 제2일차 학회인데 주로 명상과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학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언어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건데 줌 화면 하단에 보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줌 화면 하단에 지구본 모양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꼭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이번 그 학회를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2일차 첫 번째 순서는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시걸 교수님이 징후 관리를 넘어서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재활 수행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I'm happy to be here. I would like to 이렇게 이 thank 자리에 everybody at 함께 Dunkuk 하게 University.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스님 여러분들 모든 분들과 제가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징후 관리를 넘어서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과 재활 수행입니다. 저는 임상심리치료사이고요. 그리고 임상치료사가 어떻게 통증치료에 관여하게 됐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게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디스크 때문에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4달 이상을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수평으로 누워있어라. 최대한 빨리 누워있어라. 그래서 치유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수술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해봤자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그냥 침대에 최대한 많이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내도 심리치료사였는데요. 우리가 아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형외과적인 문제였는데 근데 제 아내는 심리적인 문제로 제 통증을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의사 말대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러다가 내가 심리학자였는데 그럼에 따라서 맨날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일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요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나가서 심리치료를 하면서 누워서 환자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심리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누워 있었고 그리고 환자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린다라고 사회복지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젊은 이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동료가 그 사람을 꼭 만나봐야 된다. 린다를 만나야 된다. 만나보라라고 해서 린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린다와 전화 통화를 먼저 했는데요. 요통이 심화되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누워만 있어 라고 딱딱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이라도 봐오면은 아내가 좋아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걷는데도 정말 통증이 심했는데 어떻게 가서 장을 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블락 하나만 덜어도 요통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다리까지 아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몇 주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랑 만나기 전에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블락 하나를 쭉 걸었는데요. 보통 걷고 나면 아픈 것처럼 정말 아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증이 다리 한쪽 뿐만 아니라 두 쪽 다리에 다 번졌습니다. 이제 두 다리 다 아프네. 굉장히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 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케인을 찍었는데요. 캐스케인을 찍어봤더니 그 탈출증이었는데 탈출증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다리만 아프지 왼쪽까지 아플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왼쪽 다리가 아직 아픈 통증을 느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이게 병이 더 퍼져서 이제는 다시는 걷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린다 얘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린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구조적인 통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은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아마 린다 얘기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요. 2주 동안 이게 심리학적인 심리 생략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직에 봤을 때 제 심리로 인해서 통증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주가 되고 나서 2주가 지났더니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제가 요가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앉아서 환자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17살 이후로부터 명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명상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때부터 좀 진정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완벽한 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통증에 있어서 마음 챙김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러한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형외과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리고 요통을 앓게 되면은요 이런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완충작용을 해줘.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스크를 젤리 도넛처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외부 부분은 좀 탄탄한데 안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충격을 완충을 해주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노란색을 누른다. 즉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형외과적인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화를 했습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영장류로 진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호모 하빌러스 즉 툴메이커 즉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직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우리 몸에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통이 전 세계에 만연한 질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되면서 허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요통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를 찍어봤습니다. MRI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척추를 찍어봤는데요. 이 환자들은요, 이 척추의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요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심각한 요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이상한, 즉 비정상적인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백만 명의 요통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 전혀 척추에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봤을 때 뭔가가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MRI를 찍어보고 그러면 문제가 뭐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 완벽해 잘 수술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요통이 있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외과 의사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척추에서 문제가 있는 것과 요통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에는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통이라고 하면은 요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통 환자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또한 호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구 유럽에서 1986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86년에 서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독일에는요, 베를린 월이 있었는데요. 베를린 월이 무너졌습니다. 1986년 전에요. 서독 같은 경우에는 동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동독에는 요통 환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의 요통 환자 수가 서독만큼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즉 서독과 똑같이 요통의 유병률이 올라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요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만성 요통을 앓고 있을까요? 보잉과 같은 비행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만성 요통을 앓게 되는 환자가 누굴까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뭔지 아셨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요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수리를 하느라고 무거운 것을 자주 들어올리는 사람들, 수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거리로 계속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게 위험할까요? 가장 위험 인자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불만이 큰 사람이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큰 것이죠. 즉 스트레스가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선 요통에서 놓여내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통이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요통의 원인을 봤을 때 스트레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그리고 또한 HBA 즉 세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축에 대한 SBA 축을 얘기를 하죠. 세부적으로 이걸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의 반응 체계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잘 적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잘 대응을 하는 사람의 예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토끼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응을 한 토끼의 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끼가 이렇게 들에 앉아 있어요. 지금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요. 저쪽 구석에 여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까요? 여우 쪽으로 귀가 돌아가겠죠. 굉장히 청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털이 고추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점점
털이 서서 좀 더 크게 보이겠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의 어떤 피부가 뭐 곤두선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끼를 보면은요, 모든 근육과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싸워야 되니까요. 토끼와 같은 경우에는 잘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도망을 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토끼가 도망을 갔다고 해봅시다. 20분 후에는 어떨까요? 20분 후에는 디폴트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요, 계획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우가 사라졌을 때 지금 여우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시야에서 보였던 여우가 사라진다면 어디로 갔을까라고 궁리를 하겠죠. 우리 엄마는 내 새끼한테 갔을까라고 걱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이 여우에서 여우를 벗어났다면 내 노후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토끼를 한번 생각을 보시면 토끼 자체는요, 우리가 새로운 충격을 볼 때마다 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기억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요통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만성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요. 때때로 12월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월만 되면요, 뭔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눈이 오기 때문이죠. 눈을 치워야 되니까 삽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삽질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한 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노동을 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운이 없어서 면성 요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곳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성적인 요통이 많은 나라들 얘기를 드렸죠.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요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 중에서도 요통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WHO의 발표를 보면 몇 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요통 유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봤더니 아프리카였습니다. 그중에서 나이지리아가 요통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근데 가장 가난한 농부의 요통 발병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농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최고급 매트릭스 침대에서 자지도 않지요.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에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요통 발병률이 높습니다. 미국과 같은 그리고 한국과 같은 요통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산다면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더 악화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모랑 고모랑 그리고 삼촌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다 허리를 못 쓰시잖아. 나도 조심을 해야겠어. 라고 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짜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영향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한번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까지 세보겠는데요. 제가 1, 2, 3, 하나, 둘, 셋이라고 세면은
여러분 몸에서 두려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처럼 두려움의 모습을 형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두려움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셋을 세보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은요. 그때는 이번에는 좌절을 보여주세요. 좌절은 이렇게 생겼어. 왜냐하면 요통이 생기면 좌절을 느끼거든요. 의사도 해주시는 게 많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좌절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할 때 분노를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통이 생기면 화가 나거든요. 짜증이 나니까 화까지 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럼 화가 나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분노 보여주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 안 하는 분도 계시네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근골격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긴장이 생기죠. 근골격계가 다 긴장을 하면서 표정을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더욱 교통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목 뒤가 긴장이 되면 어깨가 아프죠. 그리고 또한 종아리가 여러분들이 종아리에 알이 생기면 그리고 거기에 근육통이 생기면요 굉장히 아프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악화되고 그러면 더 악화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악화가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육체적으로 악화가 되는 것으로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우리가 모두가 잡혀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제는 요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안 해야 될 것 같아. 요드가 너 그만둬야겠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만둬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더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더 악화되는 거죠. 우리 근육의 긴장은 유발이 되면서 근육의 강도는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 사이클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까지 가는 환자도 봤습니다. 40년까지 간 환자도 봤는데요.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명상을 통해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시 육체를 활용하게 된 그리고 원래 했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테니스까지 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위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상단을 한번 보시면 부상이나 이것들이 부상이 삽질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이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황에 다시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게 되고 그러면 신체적인 통증까지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근거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을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런 요통을 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통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한 상상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질병이라고 하고요. 전환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이드가 전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테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 팔이 마비가 됐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한 눈이 안 보인다라고 느끼고 또 이상한 감각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적인 통증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상적인 통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우리 정서를 바꿔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그 긴장 때문에 우리가 실제 통증을 앓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통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육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가 많다. 그러나 이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환자에게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마음 챙김이 어떻게 재활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요통을 우리가 앓게 되면 이게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 앓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 정말 디스크가 정말 아주 많이 밀려 나와서 그것 때문에 요통이 일어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척추에 종양이 생겨서 또는 대사질환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죠. 우리가 종양을 심리학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걸렸다고 합시다. 뇌종양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명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내 요통이 정말 의학적인 것인지 임상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질문을 할게 내가 운동을 해서 이게 아플까요? 라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내가 만약 운동을 한다면 내 조직이 손상이 될까요? 내 몸의 조직이 운동을 한다면 손상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요통이 의학적으로 뭔가 디스크가 찢어져서 그리고 추간판이 탈출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통이 계속된다. 아니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 요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지적인 재구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가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통이 있으면 요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어떤 분노의 원인이 있다면 그 분노의 원인이 다시 나타나면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슬픈 감정이 생기면 분노를 하게 되면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정서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우리의 근육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통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 선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지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부처님이 제가 봤을 때는 통증을 치료하는 최초의 치료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화살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증의 느낌이 올 때 제대로 수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슴을 찌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공히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즉 우리의 몸에서 화살을 하나 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또 하나의 화살을 쏘게 돼서 그래서 두 개의 화살을 통해 두 개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느끼는 통증이죠. 두 번째 통증은 우리가 이 통증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또 다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사추set에서 MIT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MIT 교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수학 공식이 있어. 우리가 뭐든지 수학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이 뭘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에다가 여기에 저항을 곱하면 이게 고통이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학자가 돼서 수학 공식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봅시다. 정말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저항도가 낮다고 해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살에 맞는 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한 달 후면은요, 굉장히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될 거고요. 여름이 되면요, 이런 소리가 들 겁니다. 이런 소리요. 그리고 그러면요, 이런 모기를 쫓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겠죠. 모기는 무서운 거니까. 그리고 짜증나니까. 근데 명상을 하면서요, 치과를 했을 때 우리가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전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명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죽이지 말라. 해하지 말고 그냥 모기가 나를 물으면 그냥 그걸 즐겨봐. 느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기가 웽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모기가 진짜 내 손을 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를 뚫죠. 모기가 이제 자기의 바늘을 해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기는 뚱뚱해지겠죠. 뚱뚱해진 다음에 달아나서 제 혈압을 단백질 영양소로 해서 점점 더 자손을 늘려갈 겁니다. 근데요, 저는 모기가 그냥 무는 걸 지켜봤더니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모기랑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캠핑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모기를 피하게 해서 그 안에서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려워하면서요.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근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가 나를 물어서 그에 따른 통증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저항 때문에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면 통증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고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증오를 표현하고 언제 이게 끝날까라고 혐오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걸 끝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 내가 눈을 치우지를 말걸. 눈 치워가지고 요통이 된 거잖아 라고 그 원인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울증까지도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챙김을 하면은요. 이러한 두 가지 화살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을 우리의 저항과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저항의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요. 실험적으로 통증을 유도했습니다. 환자에게 통증을 유도를 한 거죠. 피험자에게 예를 들어서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기게 하고 아니면은 MRI를 찍으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살짝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과 숙련된 명상가를 비교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련된 명상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도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덜 긴장을 하고 그리고 감각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통증에 대한 불안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증에 대한 불안이 결국에는 우리를 우울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은 이러한 미래의 고통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긴장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연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신경해부학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뇌섬엽인데요. 보시면은 뇌섬엽은 우리의 뇌 구조의 일부입니다. 내수형 감각과 관련이 있는데요.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이제 뇌섬엽이 있는데요. 뇌섬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본능적인 직감이 온다라고 하면 바로 뇌섬엽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 뇌섬엽이 활성화됩니다. 초기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뇌 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동료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밝혀낸 것이 명상을 수년 동안 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하게 되면요. 인슐라 즉 뇌섬엽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뇌섬엽의 크기가 명상을 하면 커진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명상을 하게 되면 특히 마음 챙김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요. 활성화되니까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즉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또 작동을 하는 부분을 볼까요? 그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을 보면요, 감정 반응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뇌가 바로 전두엽인데요.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예를 들어서 초원에 우리 선조들이 인간의 선조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조들이 저기 사자가 보이네. 와 지금 노란색 저게 사자 같아. 근데 이 지역에는 사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베이지색 바위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죠. 이 동일한 부분이 바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요통을 앓게 이끄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요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뭘 했을까요?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해온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열을 가해봤는데요. 이 발에다가 열을 가했습니다. 발에다가 열을 가했고요. 그리고 머리는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봤는데요. 그 결과 봤을 때 명상가들은 그 뇌의 변화가 열을 가했을 때 즉 통증을 받게 됐을 때 뇌섬엽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뇌섬엽을 보시면요. 본능적인 우리가 신체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즉 뇌섬엽이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두엽의 활성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즉 명상가들은 통증에 대한 대응을 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통증이 얼마나 오래될까? 나 이거 너무나 싫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화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신체에 오는 신체적인 통증은 느껴지죠. 그러나 두 번째 통증, 즉 우리의 심리적인 저항이나 심리적인 통증은 조절하고 그게 줄어든다는 것을 여기 뇌 영상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명상을 한 사람과 그 대조군,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 거죠. 이것을 시각적인 통증 척도로
평가를 하게 받습니다. 0에서 10점까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통증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했을 때 이 명상을 한 사람들은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통증이 왔을 때요. 근데 거의 통증, 그러니까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했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인지적인 재구조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발된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이 됐더라도 우리는 인지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고 미래의 통증도 그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지적으로 구조화가 돼버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죠. 우리가 많은 불안한 생각들,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일어나게 놔둡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생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미래는 잘 펼쳐질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죠. 보통 우리가 나 2시간 동안 지금 명상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엔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현재에 중점을 주는 명상을 하게 되면요. 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요통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인 요통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요통 문제를 하나 더 넘어서서 움직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 자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움직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책을 할 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산책을 하고 나면 산책을 하고 났더니 내가 요통이 심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요통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통이 있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또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구조적인 재구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심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고요.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가 갇히지를 않은 것입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왔다가 또 가는 거야. 어떤 데는 나아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심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걸 내가 100% 조절을 못해. 그러나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명상만 함으로써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요. 그냥 이메일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handout at yahoo.com에 보시면 이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handouts at yahoo.com이라고 거기 뭐 주제에다가 코리아라고만 치시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그냥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우리가 이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성적인 요통이 있으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단절하라고만 하죠. 우리의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일어날 때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겠죠. 내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면 모든 감정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슬픔도 그냥 수용하고 느끼고 분노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두려움도 느끼죠.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러한 감정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같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슬픔도 그냥 왔다가 갈 거니까, 그리고 두려움도 분노도 왔다가 갈 거니까, 이렇게 감정이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답이 되는 것이죠. 기타 통증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구조적인 결함이 요통을 유발할 확률이 요통 같은 경우엔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릎 통증이라고 할까요?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무릎 통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통에 비교한다면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적인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인지적인 재구조와 정상활동을 재개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볼까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뭔가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감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냥 감기여도 나는 조금 몸이 이상하지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냥 왔다 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야, 독감에 대해서요, 하버드 의학 서적을 찾아서 챙겨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괴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괴혈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심하게 염려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이 조금 이상한데, 근데 이 목이 그냥 여드름이 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형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면 새로운 시대의 죄책감입니다. 많은 질환들이 스트레스로 유발이 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모비명인데요. 책밭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플로리다로 와서 이 사람은 며칠 내에 죽었다라는 묘비명이 있는데요. 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라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이메일 주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무것도 안 치셔도 되고요. 그냥 주제만 코리아로 치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질의 응답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그 로널드 시글 교수님께서 우리 그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우리가 이 허리에 다시 이렇게 자극이 가면 이게 아파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일어서면 우리 몸이 거기에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허리를 더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 신체에서 시작됐지만 이 통증을 증폭시키고 이 통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이 통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측면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이런 정신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는 이
훨씬 더 어떤 이런 이 치료와 함께 많은 환자들에게 어떤 이런 우리가 허리 아픈 통증 같은 걸 극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사실 이게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우리 명상과 심리치료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본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적용해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I just briefly summarize You're welcome, and I just want to add the comment that Okay. in any individual case, it can be difficult to know what proportion of the pain is coming from some kind of structural difficulty and what proportion of the pain is indeed coming from the psychophysiological processes that I'm talking about. But you can always begin treating it as though at least part of it is the psychophysiological problems, and use mindfulness and the return to activity and see how far you get. And almost all patients will be willing to at least try that, saying, we don't know to what extent this will resolve your disorder, but it may resolve it to a good degree.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게 이제 강의하시면서 주로 말씀하신 거는 성공한 경우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이가 해보니까 성공을 했었고 어떤 60세, 70세 된 환자들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 명상법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극복하고 테니스까지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이 명상이라는 게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해보셨을 때 어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본 명상법이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는가? 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로 그 경우에서는 본인이 했던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Sure, that's an excellent question. 정말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는데요. 이러한 실패의 경우는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진짜 있는 경우죠. 구조적인 문제가 100%, 90% 차지하는 경우는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통의 환자 중에 1%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나머지 99%는요. 심리 생리학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요통이 있는 분들은 명상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지적인 재구어자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나는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악순환의 그 생각오리에서 끊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극히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예 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미 심리학적인 치료를 찾아오는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뭔가 열린 마음이 있는 분이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통증이 반드시 낮아졌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전차가 되면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증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어느 정도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만성 요통의 그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은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 있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도 그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환자가 앓고 있는 통증이 어떤 상상의 통증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라죠. 우리 마음에서 통증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인지 구조 자체가 통증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된 것이죠. 이 고리를 깨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구글을 검색을 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이 경험을 했을 때 이미 본인이 명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이런 명상의 경험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뭐 사티파타나라든지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의 좀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바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본인에게 어떤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명상을 해보지 않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권고를 할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환자를 볼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고통에 집중해 보라고요. 그냥 요통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앉으라고 하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통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호흡과 통증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라고 먼저 처음에 하면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호흡에 집중을 했다가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통이 일어날 때마다 이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한 거죠. 집중을 하면서는 긴장을 하기보다는 요통에 대해서 요통과 싸우기보다는 요통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접으세요. 여러분 모두. 주먹을 굉장히 힘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났어. 정말 좌절감에 넘쳤어. 그럴 때가 졌다가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났었는데요. 근데 주먹을 피면은요, 뭔가 달라지죠.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접었다가 펴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명상하세요. 쿠션에 앉아서 하세요. 45분 동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을 거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환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요통 환자 같은 경우는 요통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두 가지의 화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몸에 육체적인 통증이 오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이고, 두 번째 환자는 이걸 해석하는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통증이 우리 마음에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오래 하면 사람이 무미건조한, 심지어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전혀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약을 하는 이유도요, 마약을 하는 이유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명상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멀어지기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멀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서구에서 우리가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것을 오픈 마니터링 즉 열린 관찰 명상으로 옮겨보면 이것은 모든 감각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우리의 감각을 열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가 감각과 나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게 시작을 합니다. 아, 분노가 일어나네, 슬픔이 일어나네, 어떤 원망이 일어나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명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자의 마음으로 명상을 하게 된다면 감성이 줄어들다기보다는 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티벳의 이야기인데요. 불교가 티벳에 도달하기 전에 그때 샴발라라고는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샴발라 왕국에는요. 가장 윗자리가 무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사는 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싸우는 무사가 아니라 마음의 무사였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무사는 모든 두려움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무사가 가장 높은 직급의 무사였다고 하네요. 즉 모든 것들을 이러한 무사를 보면은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감정에 대해서 다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평정에 도달하게 된다면 모든 감정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낄 뿐이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게 다를 뿐이죠. 다음 질문은 저희 어머니께서 80세이신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고 있고 진통제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혹시 명상이 대상포진과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상포진이 명상만 한다고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는 달라질 겁니다. 두 개의 화살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의 감각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통증이 첫 번째 화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몸이 대응을 하는 거죠.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첫 번째 육체적인 통증의 화살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게 된다면 이 통증을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명료해지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도가 높아진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좀 더 해상도가 좋은 TV로 보는 거와 똑같이 된다. 명상을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을 좀 더 명료하게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한 싸우기보다는 이게 지나가게 놔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포진은 염증이 유발합니다. 신경염증 때문에 통증이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걸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탄탄하게 갖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음에 다른 통증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이 치료를 위해서 어떤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협업을 많이 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종양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한 어떤 것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스파인 자체가 골절이 돼서 척추 자체가 골절이 돼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한 이 요통이 신장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학적인 진단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통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 요통의 원인을 먼저 의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의학적인 진단을 먼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다 찍어봤고 평가를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 라는 답을 먼저 들은 경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학적인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의학적인 진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그리고 진단 결과가 나면 환자에게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 아무것도 없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면 환자가 본인의 요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협업을 합니다.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한 분 같은 경우에 어떤 이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을 권하는 것이 좋을 것도 같은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마타 같은 명상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마타도 조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t all depends on the person's capacity to tolerate it.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연구로 보면요, 파이브로즈 섬유 통증증이라는 게 있죠. 섬유근 통증증이라고 했는데, 섬유증 통증증이라고 한다면 특정 부분 섬유 통증증은요, 온몸이 아픕니다. 피로를 느끼고요. 그리고 수면도 잘 취하지 못하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섬유증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민감성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보통 사람들이 누르는 정도의 반 정도만 눌러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굉장히 통증에 예민한 것이죠. 대응 정도가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증에 대한 대응도가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통증의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산책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나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마타나 그러한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정말 효과적인 명상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환자의 사례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응도가 민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너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이제 환자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처음에는 서서히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 통증 상담해 주듯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친절하게 많은 답변에 잘 말씀해 주시고 아주 좋은 강의로 저희들에게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로널드 시글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I 다음 hope to come there. I hope to be able to visit in person someday. I was in Korea. 한국에 정말 다시 가보고 싶어요. 몇 년 전에 갔었는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몇 년에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이 연단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스럽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널드 시걸 교수님의 섹션을 끝내고 다음은 마크 앱스타인, 이분은 작가입니다. 우리 되게 우리 명상 쪽에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저서가 제법 많습니다. 저도 읽어본 책들이 몇 개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 트라우마에 대한 숙고, 심리치료의 불교 수행,
접목하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줌으로 영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지구본을 선택하시고 언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앱스틴이고요.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뉴욕에서 제가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교와 심리치료의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1대1로 환자를 만나서 심리치료를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불교를 접했고 위파사나와 사마타 명상도 수년간 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자가 되기 전에 말이죠.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심리치료를 할 때도 불교적인 렌즈로 사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심리와 서양의 그 정신 심리학 역동을 같이 접목을 하고 합쳐질 때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제가 지금 방역 그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특히 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그 전문으로 일을 하고 여기에 불교적 심리학의 저의 배경을 같이 접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아주 오랫동안에 극단적인 경험에 일어난다고 생각된 거고요. 또한 내가 아닌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됐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예민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데요. 트라우마 진단을 내리려면 실제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거나 또는 자신과 타인의 신체 보존을 위협하는 하나의 또는 다수의 사건을 목격하거나 하는 경우로가 트라우마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개인의 반응에는 강렬한 공포, 무기력, 경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9.11 사태 때 세계무역센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분명 이 트라우마 조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전장에 배치된 군인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전쟁 상황을 취재한 기자들 역시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휩쓸린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자동차 사고에 엮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던 제 친구는 착륙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탈해서 항구를 향해 돌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단거리 비행이었는데 얼어붙은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방파제를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져서 기체가 주동강이 나고 2명이 사망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이 친구는 괴이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몸이 곧 폭발 직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희 감독 선생님께 의논하고 친구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거기 정신과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진단을 했죠. 친구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위협했던 사건에 여전히 얽매여 있었고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렬한 공포와 무기력을 겪고 있었어요. 마음 한쪽으로는 자신이 사건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또 실제 위험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폭발 직전에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에 괴리를 만든 트라우마가 친구의 마음속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런 트라우마가 또 있는데요. 아이들, 특히 감정을 묘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기 전인 어린아이들은 온갖 강렬한 감정, 공포, 무기력, 경악 등에 노출되어 있어요. 감정은 사고 이전에 발달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인 수준이 아니라 본능적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있죠. 이런 욕구를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양육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던 내 친구처럼 그들은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직관적으로 자녀의 취약성을 느끼고 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돕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자녀의 경험에 언어를 입혀주는 거죠. 자녀의 경험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실패가 너무 많으면 어린 시절의 감정은 압도적이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난 한 살 난 아기가 홀로 남겨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 시나리오에는 트라우마가 흔히 있고요. 이것은 계속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린 시절 겪는 원시적 단계의 괴로움은 성인기로도 이어지고 비행기 상호를 당했던 내 친구처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삶의 불안정에서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죠. 비록 우리가 온전히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별 위험 없이 거친다 해도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의 죽음, 심각한 부상, 나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체 부전이 이어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미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위협은 지하수처럼 삶을 관통해서 흐르고 누구도 이 트라우마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삶의 변화에 휘둘림을 면치 못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더 속도가 빨리 신경소미를 통과합니다. 비록 원치 않는다 해도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줍니다. 비행기 사고 내 친구처럼 내 합리적 영역을 동원해 해결을 시도해 보려 해도 트라우마의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는 세계 최초의 위대한 심리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 주기 전까지 붙여지기 전 오래전 붓다는 이미 이 개념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통찰을 잘 알려진 사성제로 압축했고 인간 조건을 진단한 첫 번째 진리를 하나의 단어 뚜까로 표현했습니다. 뚜까는 주로 고로 번역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변제한 불만족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는 불만족스러움이죠. 삶은 무상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느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싶지만 아무리 궁극적으로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득가라는 말은 실제로 직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면하기 어려운 삶의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이 과정을 묘사하면서 붓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처 기전을 기술해 줍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의 압박에 자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켠으로 밀어두고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을 딱딱한 긴장 상태로 만들고 힘들게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운이 좋다면 가족과 자신의 직업에 전념할 것이고 운이 나쁜 사람이라면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뚜까 해리에 대한 방어라고 부르는데요. 기분 나쁘고 위협적인 느낌들을 묻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느낌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우리를 걸어잡습니다. 이런 증상이 내 친구의 폭발 공포처럼 명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속에서 울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자타 모두에게 나를 닫아버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붓다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스스로 어린 시절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아내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들을 저버리는 트라우마를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으로의 여정을 거치면서 붓다는 어린 시절에 직면하기 어려웠던 많은 감정들을 다시 직면해야 했습니다. 출구는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것임을 붓다는 종국에는 발견했던 거죠.
트라우마는 일단 인정을 하고 나면 열린 마음으로 가는 창을 열어줍니다. 트라우마 사건이 타인에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에게 즉시 공감을 하고 마음이 자연하게 그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둘러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사자들이 빨리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 사람들이 좀 늦게보다는 좀 더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스위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애도의 5단계를 말했는데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5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5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해서 가능한 한 빨리 기본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애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애도는 삶의 일부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살아서 느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도는 자기만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가 있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강요하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0대 초반 저는 친구가 승려로 수행하고 있던 태국 시골 마을의 산림사찰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트라우마에서 제가 무엇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트라우마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일까요? 20대 초반 저는 친구가 승려로 수행하고 있던 태국 시골 마을의 산림사찰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스승인 아잔차 스님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두가라고 말을 하십니까? 왜 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가라는 말은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그렇게 중시하면 불교에 나쁜 이름이 붙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아잔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리잔이 보입니까? 물잔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이 잔은 이미 깨어진 잔입니다. 나는 이 잔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잔으로 물도 마시고요. 이 잔은 물을 잘 담아주죠. 또 빛이 잔에 들어오면 아름답게 반사도 해줍니다. 내가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멋진 울림도 울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잔을 선바에 얹어 놓았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잔이 떨어지거나 또는 팔꿈치가 탁자 위에 놓인 잔을 밀쳐서 떨어지면 깨지죠. 그럼 저는 당연하지 라고 말입니다. 이 잔이 이미 깨졌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해하면 매 순간 이것이 소중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말은 그리고 불교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잔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면 매 순간 그것이 소중하다. 삶의 부서짐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대로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날의 삶의 현실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삶에 일어나고 종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삶의 당연한 사실이라고 직면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식의 상처받은 감정을 직면해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면에 있는 공감과 연민의 힘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레슬리 제이미슨이 저서 공감 연습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어떤 트라우마도 별개의 가장자리선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피를 흘리고 있다.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피를 흘린다. 공감은 반응에 다른 종류의 유공성,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유공성이란 깨진 유리잔에 이미 구멍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용 가능한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게 영국의 아동분석가 D.W. 위니컷의 글은 이 주제에 가장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과 불교의 시각을 잘 통합해 놓은 것 같은 면이 있는데요. 위니컷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리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감정 환경에 놓인 어린 시절의 괴로움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불안, 어린 시절의 감정, 불안, 공포, 분노, 외로움.
온갖 불안정 등은 매우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감정의 변화를 완전히 양육자에게 의존하고 자라면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될 때 부모가 자녀의 감정 경험을 안아주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감정 부조율이 있을 때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인계의 트라우마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남에게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를 포함해서 다 성인계의 트라우마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트라우마, 노년, 별거, 상실, 죽음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트라우마가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유아 자녀의 트라우마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서 유래한다고 거기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정신분석가 마이클 에이게는 초기의 정서적 납보나 납보의 부재가 성인의 삶에 이어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음에 주어지는 환경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삶을 통틀어서 홀로 있음의 감각의 일부로 남아있다.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살아있고 우리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지지의 주요 연결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게는 이것을 1차적 홀로있음의 지속적인 감정을 무한한 미지의 지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 위니컷이 그랬듯 삶의 초기에 이 시스템의 손상이 오면 인격이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홀로 있음은 자아가 관계 실패에 지불하는 대가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위니컷은 아기와 엄마라는 저서에서 이 주제를 특유의 통렬함으로 그려냈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아주는 환경의 묘사에 불교 명상과 정신분석 지향의 정신치료를 위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적응했을 때 무엇이 소통되고 있는가? 나는 안아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소통이 아기의 삶의 경험 초반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에서 안아준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귀중한 경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자, 아기를 안아주는 엄마,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기를 안는 엄마가 있고 둘째, 엄마에게 안겨서 아기를 인간으로 자립하는데 극히 중요한 발달 단계를 신속히 지나가기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 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없지만 아기는 엄마의 이런 손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아기의 계속 변화하는 발달 요구를 엄마가 만족시켜주는 능력에 따라 아기의 단절이 없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통합과 편안한 비통합의 상태를 용이하게 왕래하고 이런 경험이 쌓여 패턴이 되고 아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바탕을 형성하고 아기는 통합으로 가는 내적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은 소리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기는 소통을 듣지도 등록하지도 못하고 오직 신뢰성의 결과만 있는 거죠. 아기는 신뢰성의 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기계적 완벽성과 인간 사랑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이러한 실패를 바로 수선합니다. 고칩니다. 이러한 상대적 실패가 즉시 해결되는 일이 계속 쌓이면서 소통이 되고 아기는 성공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성공적인 적응은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아기에게 계속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분석가로서 우리는 이를 알고 있죠.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의 분노를 예측하고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때 우리는 환자에게 분석가로서 계속 환자가 찾아옵니다. 무수한 실패를 한 후에 일종의 돌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소통하고 우리의 사랑을 소통하는 거죠. 실패가 적시 해결되지 않으면 몇 초, 몇 분, 몇 시간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박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박탈을 경험한 아이는 실패의 해결을 안 후에 해결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실패를 다시 한번 해결하는 조건들을 도발하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이게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것이 위니컷의 명상과 불교 그리고 정신 심리학이 이런 통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던져준 것이죠. 몇 년 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통찰을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서먼 교수와 워크숍을 할 때였는데요. 서먼에게서 제가 상스크리토 수냐타 팽창하다라는 것이 팽창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말하면 움트려는 씨앗이나 임신한 자궁이 팽창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수냐타가 붓다의 공성은 충만한 비어있음으로써 잠재력이 가득하고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절대적인 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서먼 교수가 자신이 필수 티베트 불교라 부르는 책을 갑자기 잡았습니다. 그날 제가 강의 중에 위니컷에 대해 그리고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명상 수행이 발달 초기 엄마와 유아의 안아주는 환경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머는 그와 관련해 번역한 시가 하나 있음을 기억했는데 제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채 209페이지 깊숙이 해탈지 수행이라는 제목의 장에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저는 깨달음의 노래 그 몽골 어머니의 공성의 발견이라는 건데요. 몽골 라마 장카 톨레이 도르제가 시였습니다. 그는 중국 산시성의 성스러운 산 오대산에 가서 이 글을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러 썼다고 합니다. 오도송이죠. 이것은 굉장히 긴 글을 썼는데요. 서먼의 표현에 의하면 무시의 고통과 불안을 여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지복과 명료성의 상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 감정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드러내신 구루,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지니신 구루, 제 마음에 자리하소서. 이제 나는 무엇이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다 말하리라. 이런 마지막 줄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다 말한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전통에서 사용하는 자유연상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죠. 이미 몽고에서 1700년대 자유연상이라는 말을 알았단 말인가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대를 하며 다음을 기다렸어요. 깨달음을 얻은 라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했을까? 여기 다시 인용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늙은 엄마를 잃어버린 화난 아이 같았네. 엄마는 항상 함께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절대 찾을 수가 없었네. 하지만 이제 자애로운 늙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큰형 이원성이 엄마가 숨은 곳이 어딘지 알려주었지. 최초 몇 줄을 서머니 손안에 쏟아낸 후부터 저는 주의 깊게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와 저를 숨이 막히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늙은 엄마를 잃어버린 화난 아이 같았네. 엄마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는데 제 마음에서 이 구절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실제로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난 아이라는 개념에는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니컷은 언젠가 세상에 두 범주의 사람이 있다고 책에 썼습니다. 과거에 미쳤던 경험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 이게 미쳤다, 매드라는 가진 두 단어가 크레이지, 미쳤다는 말과 화났다, 앵그리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쳤던 경험이란 개인의 삶의 초기에 붕괴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발달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평화롭진 않은 부모이어 환경의 역동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불교 스님이 동일한 현상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는 몽고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막 일으키고 환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나는 응, 다음에 아니야. 다음에 정말 그럴 수가? 이 다양한 주제들과 대상들이 나의 엄마의 웃는 얼굴이네.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변화가 나의 엄마의 거짓말이었네. 속이지 않는 엄마가 나를 속였어. 내가 기댈 곳은 이제 나의 큰형 이원성뿐이야. 서먼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깨달은 마음의 원형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유아가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 엄마는 가장 높이 진화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몸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배우면서 모두가 여전히 찾고 있는 공감 능력과 연민 능력을 그때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이해라는 새벽이 밝아오면서 겪는 어떤 스님의 당혹감을 그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어떤 외적에 있는 성취라고 상상하면서 깨달음의 여정을 통해 닿아야 할 장소이거나 성취와 상태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밖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깨어난 후 그는 매일 깨달음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것인가 궁금해하며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의 습관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음을, 자기의 자아의 억제 때문에 보지 못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엄마는 공성이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여 팽창하는 자궁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독자적으로 자신이 속한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이 라마는 절대적 고독을 느끼면서 계속 해방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발달 단계의 어떤 어떤 붕괴와 상처를 했던 것이 그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시각을 버리게 된 거죠. 어떤 전환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공성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고 주체들과 객체들의 일부로서 엄마가 나타났고 그녀는 모든 것 안에 있었고 그것들 중 무엇도 분리된 개념, 흔히 분리된 개체가 아니었고 이 모두가 자연 속에서 상대적이고 관계적이었고 명상하는 라마와 그의 주관적 의식을 포함한 상호 의존하는 전체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라마의 깨어난 의식은 마침내 모든 그동안 달라 보였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동시적임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찾아다닌 엄마는 나의 밖에 있지 않았고 엄마가 바로 나였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 엄마의 얼굴, 세상의 얼굴은 다 같은 표면이었고 속이지 않는 엄마, 어디에 있는 엄마가 그를 속였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 안에 무엇인가가 느긋해짐을 느낍니다. 마이클 에이겐은 라마의 시에 대한 그만의 현대 버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니컷은 본질적 홀로이즘에 대해 말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용어다. 본질적인 홀로이즘. 그는 우리 모두가 각자 본질적으로 홀로임을 느낀다. 그는 아기가 홀로이즘의 상태에서 아직은 그렇다고 인지하지 못한 현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지지된다. 지지를 잘 받을 때 우리는 홀로이즘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지된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잘 되면 환자들은 이 일을 나 스스로 해냈다고 치료사는 별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자신을 도운 것이 치료사였음을 모른다. 자, 이것이 매우 좋은 종류의 도움인 것이다. 이전의 몽고라마처럼 아이게는 우리의 본질적 홀로이즘이 미지의 무한한 현존에 의해 엄마의 웃는 얼굴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홀로 있음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억압일 수도 있습니다. 화난 아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늙은 엄마를 찾을 때 그러하듯이 트라우마 피해자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체험이 적절한 지지와 인내가 있다면 직감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생득권인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었다. 라고 금방 깨달은 라마가 말했던 것처럼 에이겐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침투될 수 있는 동시에 고유하고 연결된 동시에 분리되어 있고 합일 상태지만 고유한 것이 우리의 가소성이며 끈기이며 미스터리의 일부이고 어려움이고 우리 본성의 창의적인 도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트라우마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짐과 소외는 트라우마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감정적 수평선이 좁아지고 감쇄되어 나와 남들에게 기분 나쁜 정서 상태를 정화해낸 방어적 이상적 자아가 성립돼서 개인은 다른 인류에게서 돌이킬 수 없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필요한 것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감정적 체험을 안아줄 수 있는 관계의 집을 건설하기 위한 조율과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 조율하고 우리가 안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과 심리치료가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학상을 수상한 단편 재배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저자 필 클레이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던 여성 친구와의 만남을 그리면서 그가 자살 폭탄 피해자를 보았을 때 느꼈던 충격적이고도 멍한 무감각을 묘사를 했을 때 그 여성 친구는 동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 그녀가 말했죠. 내 경험을 내 경험과 비교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겪은 것은 나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자 필이 물었습니다. 왜 재앙꾼이를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분리해? 우리가 트라우마를 소통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워두고 묶어두면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갇히게 돼. 군인이 아닌 친구나 가족이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 필은 친구 애덤 드라이버가 해병대를 떠난 후 느낀 소외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혼란, 외로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나는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았더니 군대와 전혀 관계없는 작가나 배우 연극들이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내 앞에서 말로 표현해 주었는데 그 느낌은 너무 좋아서 말로 내가 그려낼 수가 없어. 필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당신이 겪은 일을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을 그 장면을 상상해 봐야 돼. 지난 10년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명상과 심리치료가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10년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자원군대 시대에 미국인들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군인들을 여기저기 전장에 배치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이해해야 돼. 더 절 행동을 해야 돼. 수년간 저의 침묵 속에 하는 명상 집중 수행을 하면서 제가 노트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생각난 걸 제가 어디다 적었습니다. 제가 어딘가 갈 때마다 어떤 버전을 쓴 건데 이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경험에 어떤 관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뭔가 실용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바꿀 수는 있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바꾸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달리. 그래서 위니캇이 즐겨 한 말 중 하나가 이런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 그리고 몽고인 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은 기쁨이지만 발견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난이다. 제가 불교와 서양의 심리치료가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마크 앱스타인 교수님 강의는 이 명상이라든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어떤 이런 수행이 어떤 남방 불교 전통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티베트 불교 전통이라든지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 있는 다양한 명상법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경전이나 불교의 다양한 문헌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곳에 같이 이렇게 응용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어떤 우리 특히 그 티베트 불교의 어떤 순야타 공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승불교나 에소테릭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그 공감 능력 또는 어떤 이 함께 연민하는 능력, 어떤 이런 능력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아주 다양한 뭐 아잔차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서먼 교수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심리학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또는 몽고의 티베트 불교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이 늙은 아주 능숙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아이와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섹션은 질문과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섹션을 마치고 저희들이 식사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따가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